선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노력하는 왕이었고 굉장히 조심하는 왕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왕이었죠. 전쟁 났을 때 타겟이 왕인데 총사령관이 꼭 죽어야만 되냐고 너만 살자고 튀었냐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이길 수 있었다는 거야. 왕이 끝까지 나는 여기 있다 이랬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너가 튀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은 맞는 말일까?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임진왜란은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시작된 전쟁인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면서 제일 난감한 질문인데 사실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그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우리는 뭔가를 하면은 그게 진짜든 거짓말이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쫙 이런 게 다 문서화되고 반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다 거짓말도 못해. 모든 사람을 속인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 속에서 그런 게 나오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중앙집권이라든가 어떤 관료제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된 게 아니고 그때는 또 막 전국시대 통일한 지 얼마 안 될 때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구상을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여기는 오히려 비밀주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적이었는지 공식화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론이 대체로 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뭐 야망이다. 근데 정말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오랫동안 이 전국시대로 싸웠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삼국지처럼 리턴 매치 엄청 했단 말이야. 자기들이 생각해도 명나라나 조선보다 우리가 이 군사 기술, 어떤 무사들 이런 게 훨씬 세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기회에 정복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조선하고는 사실 이제 많이 이렇게 평화가 유지됐는데 중국에는 계속 쳐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외부나 이런 애들이. 근데 이제 중국도 가보면 거기도 군대가 좀 엉망이니까 얘들이 자신감이 그냥 뿜뿜 하는 거야. 막상 붙으면 얘들 진짜 별거 아니다. 이런 자신감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막강한 힘을 밖에다가 한번 쏟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 근데 요거는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만 가지고 그럼 내가 뭐 힘자랑하려고 뭐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요게 이제 배경.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쟤랑 싸우려면은 자신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데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차고 넘쳤던 것 같아요. 야, 뭐 말레이시아로 갈까, 동남아시아로 갈까, 뭐 중국으로 갈까 이 생각도 했던 것 같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쪽도 생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이건 자신감까지는 좋아. 근데 뭐 순전히 힘자랑하려고 남의 나라 갈 수는 없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조선에다 뭐 동남아까지 하는 대제국 건설하겠다 이런 야망이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본인이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 중국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자가 미친 거야. 또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우리는 이런 해석을 안 좋아해요. 네가 뭘 저기까지 해. 그냥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네가 조선이나 먹으려고 한 거지. 뭘 우리한테 들어와. 또 우리가 들으면 또 기분 나쁘잖아. 뭐 그렇다고 명나라까지 가려고 그랬다. 이것도 기분 나쁘고. 좀 약간 이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튼 개인의 야심이다. 뭐 이런 또 하나의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일본 내에서 너무 많이 키워놓은 이 군인들 얘들을 처리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요거와 비슷한 맥락에 이제 무기 상인들이 부추겼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전쟁 뒤에는 무기 상인이 있다. 이런 말은 좀 전월적인 무기 상인이나 이런 거는 그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쟁 나면 무기 상인만 돈 버는 줄 아세요? 무기보다요 먹는 거 이런 거 엄청 돈 벌어요. 그러면 전 국민이 그러니까 전 국민까지는 좀 미안하지만 돈 버는 산업 엄청 많습니다. 그럼 걔들이 다 달라붙었다는 얘기죠. 그럼 군인이나 정치가는 전혀 책임이 없고 뭐 곡물 상인, 무기 상인, 신발 만드시는 분, 뭐 제철소 다 달라붙어야 돼요. 전쟁 호황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다 그 사람들 음벌원대로 하면 그 사람들 다 갖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좀 이상해져. 그럼 또 이게 안 믿어. 그러면서 무기상인은 당연히 전쟁 나면 만세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기생적 위치지 주도적 위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좀 어떤 작은 뭐 이렇게 어떤 건수가 생겼대. 예를 들어 뭐 미국 같이 큰 나라, 뭐 소련 이런데 조그만 어디 섬 공격한다 그러면 걔들 입장에서야 빨리 가서 하세요. 그러고 기왕이면 우리 거 좀 쏴주세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저는 작용한다고 봐요. 그러나 전쟁 자체를 더욱이 세계대전이라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이 뒤에서 부채질한다고 되는 거겠냐. 그들이 부채질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것은 절대 주도적인 게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또 사무라이를 해치우거나 무기상인이 아니라 영지를 확대해야 되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사실 전국을 통일했다고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거의 반반의 상태였고 아직 남은 복속하지 않은 지역도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걸 이제 계속 중앙 집권을 해가려면은 보다 막강한 힘이 필요하죠. 내가 쟤들보다 조금 세긴 하지만 쟤들이 지금 다 같이 덤비고 못 이긴다. 이런 시스템일 때 하는 국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권력도 제한적이고. 그러면 내 권력을 확대시키려면 영지를 넓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조선이나 동남아 가면서 그 영지도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들 하면서 무역을 중시하니까 국제 무역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벌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권력에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자금 모이는 거 보십시오. 상상 초월하잖아. 그러니까 권력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지를 확대하고 무역권을 넓힌다. 이런 생각도 저는 요게 그래도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선조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지도자였나요? 두 사람의 차이는 확실히 다른데 아예 출생 배경부터 성장 과정이 다르니까 그래서 아예 다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 일본에서는 그냥 입지전적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리고 어쨌든 대중들은 밑에서 온 사람 좋아해. 그 우리나라 옛날 위인전은요 가능하면 밑에서 올라온 사람 다 좋아하지. 그리고 그땐 더더욱 우리가 못 살 때니까 그래서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 되게 좋아했어. 그리고 조금 이렇게 집안 좋은 사람도 조금 그 얘기는 좀 안 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난세의 영웅들은 귀족 정말 3대 귀족이 별로 없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뭐 난세에는 다 이것저것 경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지. 그러니까 위인전 하면 뭐 링컨 뭐 이렇게 하면 다 이게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래. 전 세계가 다 그래. 근데 어쨌든 위인전에 실린 사람들 난세의 영웅들은 우리가 좀 뭔가 젊어서 고생하고 이런 얘기를 좋아하게 되고 처칠도 왜 포로도 되고 전쟁도 뒤지고 하니까 이 집안이 엄청 세다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읽은 처칠 전기도 보면은 이튼 스쿨 못 가가지고 뭐 이러고 아버지가 또 조금 그랬잖아요. 뭐 아버지 이러고 뭐 어머니도 미국인이고 근데 처칠이 진짜 엄청난 이 공작 집안이에요. 그렇게 이런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겨 그래서 그랬고 하면서 이게 올라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밑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컸다야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전국 시대의 유명한 영웅들, 뭐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호조 집안 가만히 보면 그래도 다 어느 정도 하던 집안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짜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일단 거기서 점수를 엄청 따고 들어갔고 근데 그게 좀 과장이 돼가지고 뭐 노부나가 밑에서 하이누를 쓰고 신발을 품었다 막 이러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고 장점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대부분 난세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데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삼국지에서 조조하고 원소의 차이가 뭐냐? 이건 집안 출신이 이거랑 관계없어. 어쨌든 좀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좀 좋은 거는 맞고요. 근데 여건만 좋다고 또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 본인 스스로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입체적으로 또 보게 되면은 결단이 빨라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고정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평면적으로 보고 평면적으로 보니까 결단도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많은 경험을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사실은 시야가 더 좁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야비한 현실적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의 심리,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 상황에서는 이걸 버리고 이걸 해야 된다. 이런 판단력이 좋고, 그리고 제가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는 요거는 진짜를 떠나서 그 굉장히 잘 표현한 예화 중에 하나인데,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는 이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을 격발시켜야 되잖아요. 요즘 말하면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안정된 사회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애들한테만 동기부여를 하면 돼. 근데 중국의 삼국시대나 일본의 전국시대 같은 경우는 난세잖아. 난세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돼. 근데 동기부여를 맨날 똑같이 하면요, 이게 또 야수들만 나와요. 예를 들면 적의 목을 따오는 애는 무조건 포상한다. 그러면 그런 놈들만 몰려. 그럼 나중에 이게 또 위험해져요. 동물원에 늑대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다양한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노부나가는 어떤 포상이라는 부분을 되게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에 다양한 포상. 그런데 뭐 재산도 별로 없고 또 이게 즉석에서 막 이래야 되니까 막 즉석에서 포상을 한대. 그것도 좀 멋있어 보이지. 자기가 차고 있는 뭐 이라도 주고 아니면 신발이라도 주고. 이건 제가 거짓말입니다. 뭐 길 가다가 복숭아 따서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걸 보고 이게 포상의 중요성, 특히 즉시 포상의 중요성, 그리고 포상인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공을 세운 애를 찾아서 즉시 포상. 즉시 포상이라는 게 왜냐하면 다양한 변수를 찾아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잖아. 싸우다 보니까 얘가 이게 훌륭하네. 요거 굉장히 좋네. 이걸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머릿속에 두면 자기도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조건 즉시 포상을 하는 거예요. 위생병이 막 병사 둘을 업고 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전투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야. 탱크로 막 부신 애보다 이게 더 많은 병사의 전투에 중요할 것 같아. 그럼 자기가 먹던 물이라도 주면서 너 훌륭해.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즉시 포상이라는 건 사실 개발 이런 거를 잘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즉흥성이라는 것은 동기유발이라는 건 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해야 되거든요. 미리 어떤 동기유발하는 부분은 부족하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예 황금 현찰이 최고다. 그래서 마차에 금화를 싣고 다니면서 즉시 이걸로 꺼내준다.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공적을 세운 애가 있으면 즉시 포상이다. 이런 식으로 계량도 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 복숭아나 물이 아니라 금을 준다가 아니고 그 동기 유발을 가시화시키는 거죠. 내가 멋있는 사람이야. 내 눈에 띄면 다 포상해. 이거 하고 금화를 싣고 다니면서 준다. 이거하고는 선전효과, 동기유발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국시대에 살아남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잘 봐야 돼. 왜냐하면 기존의 룰이 다 깨졌잖아요. 과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집안을 보는 것도 아니고 토플 점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다양한 계층 사람들의 다양한 능력을 봐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선조는 항상 무능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왕으로 그려지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실인가요? 전쟁이 나고 특히 이제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꼭 마녀 사냥을 시작해요.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에게 많은 충격을 줬던 건 사실이니까 어떤 이제 과도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저 사람을 비판하지 말자가 아니라 올바로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전투에서 패했다고 그러면 전투에서 패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건데 멋대로 만들어서 엉뚱한 걸 비판을 해. 그러면 개선이 되느냐? 하나도 안 돼. 결국 또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선조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선조는 노력하는 왕이었어요. 사실 선조에 대해서 제일 좀 골치 아픈 게 임진왜란 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임진왜란 때 사초가 다 불타고 그래가지고 선조가 임난 나기 전에 왕으로서의 행적이 사실은 잘 안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전쟁 끝나고 사초가 없어지니까 있는 대로 막 다른 자료, 반개 자료를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좀 편향된 거죠.
예를 들면 선조가 왕으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면 식사 때 한 기록만 남았어. 그러면 우리가 선조에 대해서 좀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고대일록이라고, 고대일록 있고 쇠미록이라고 임진왜란 때 일기를 쓰셨던 분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 이제 경문 이런 것도 있는데, 이분들의 정치 성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거기 일기나 이런 경문을 보면 전쟁 전에 선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노력하는 왕이었고, 굉장히 조심하는 왕이었고, 그때 이제 왜 동서분당도 되고 막 여러 가지 또 사회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왕이었다. 물론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는 당시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못하지 않았느냐. 그때 특히 이제 조선의 군사제도가 많이 무너져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평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왕은 보통 한 왕조에 1명, 2명. 그럼 영조나 정조를 우리가 개혁군주라고 하지만 그 양반들이 근본적인 개혁했냐?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개혁이란 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했다고 해서 넌 싸구려 왕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나름 열심히 노력은 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왕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여러 기록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평을 했고, 전쟁 대비를 하는 건 우리가 지나가 보면은 부실한데, 당시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조가 너무 과하게 한다, 이런 불평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물론 그거를 때려엎고, 리더라면 그거를 때려엎고 할 만큼 해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예 안 하고 놀고 먹었던 건 아니었다. 어쨌든 당시 기준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 물론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만 하고 이건 왜 안 했니?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러나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나름 노력 많이 했고, 어떤 근본적 입장에서 보면 뭐 30점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30점 하는데도 보통은 쉬운 건 아니었던 거고, 이순신 장군을 등용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군대를 그렇게 바꾸지는 못했지만 이순신 장군과 그 전라자수영,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은 요즘에 영화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이 유명해졌잖아. 뭐 정훈, 어영당, 이 양반들 특징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잘 싸웠던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상사한테 대드는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인적 기준에서 전투를 하려면, 군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사고 나면 안 돼, 그러다가 뭐 하면 다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못 참던 사람들이 다 그 자수영으로 왔더라고. 그분들이 그럼 또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 다 쫓겨나 있었지. 이순신 장군도 사실 쫓겨나 있었잖아. 이거 다 등용해가지고 건져서 이상하게 그 좌수영에다 몰아놨더라고요. 정훈도 이순신 장군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았는데 이순신 장군하고 성격이 똑같아. 그 둘이 제일 친했어. 진짜 똑같아. 그러니까 쫓겨나 있었지.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 모아놓은 거니 성공적이었고,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도 100% 완전하진 않으니까 이순신 장군 때 진짜 싸움꾼 하나 됐어요. 요즘 그 영화에 나오는 액션 히어로하고 성격이 똑같아. 근데 이순신 장군도 자기도 그러면서도 너무 또 그런 걸 싫어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상사의 부당한 일에 항의도 하지만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게 또 역시 액션 히어로는 다른 것이요. 그래서 아주 맹활약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쓰면 벼슬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조 이하 여러 장군 지휘관들이 이런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좌수영에 몰아준 거죠. 근데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전쟁 났을 때 타겟이 왕인데 총사령관이 꼭 죽어야만 되냐고. 예를 들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부하들 놔두고 도망갔다면 욕을 먹겠지만, 내가 알기로 전 세계 역사에서 도망 못 가서 잡혀 죽은 사람 말고, 근데 원래 무능했던, 뭐 포로가 된 사람 중에 용감해서 포로가 된 게 아니고 무능해서 포로가 되잖아. 그 자살하고 했던 왕들, 황제들 보면은 다 무능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냥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 사람 어디 있어? 우리가 기분 나쁘니까 그러는 거지. 메가더도 욕할래니까 필리핀에서 도망갔다고 막 욕하지만
해임 안 시킨 거는 미국 사람도 해임 안 시켰어. 기회를 줬어. 워싱턴은 내내 도망 다녔어. 조지 워싱턴에 그 보면은 도망 다닌 게 전부야. 심하게 말하면. 그럼 그 사람이 죽어도 12번도 더 죽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대통령 했을 때 너 왜 안 죽고 대통령 되냐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잖아. 링컨도 뭐 군대랑 갔다 왔고 가끔 객기분이라고 이렇게 나가서 링컨 에피소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양반이 이제 민병대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남북전쟁이 나니까 아무래도 이미지 관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아예 전선에 한번 나갔어요. 부인도 대단한 양반이에요. 근데 그쪽 애들은 좀 약간 그런 객기가 있어. 그래서 총알 막 날라오는데 탁 서가지고 저야 그러면서 저기 당신 사촌 오빠도 있지 아마 남군에 있었거든. 오빠지만 지금은 적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총알 나오는데 이렇게 날라오는데 서 있어. 그럼 옆에 있는 사병하고 장교가 카카 엎드리십시오 이러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젊은 소위나 이런 애들이 자기도 같이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총알이 소위를 꿰뚫고 바로 옆에서 즉사합니다. 그 순간 링컨과 그 메리 여사가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고 빠져나와요. 그거를 뭐 무서워서 여기다 우리도 죽겠다라고 해서 빠져나왔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정치적 쇼를 위해서 이 앞에 있다가 젊은 소위 하나를 죽였구나. 이런 죄책감도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너무 인위적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조선시대에 선조가 도망간 거를 비판한 사람들도 너만 살자고 튀었냐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논리로는 비판하지 않아요. 이길 수 있었다는 거야. 왕이 끝까지 나는 여기 있다 이랬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너가 튀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은 맞는 말일까? 증명이 안 됐으니까 말할 수는 없겠는데 뭐 그렇게 믿으신다면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판단의 차이니까. 근데 선조금 단점이 없냐? 아니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이 원래 장사하던 걸 했거든요. 왕 되기 전에. 세장 아니었으니까 옛날에는 무역이라든가 큰 장사는 왕족이나 명문 대족들이 했어요. 자유상업 시대가 아니고 권력을 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업할 때 배짱이 되게 있었대는데 그 습관이 남아서 그런지 머리는 되게 좋아요. 판단력도 빠르고 다 훌륭해. 그러니까 좋은 점만 보면요 훌륭한 게 많아요. 근데 이 훌륭한 걸 다 말아먹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엄청나게 이기적이야. 그래서 자기한테 뭔가 이제 불리하다 그러면 거의 이성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해임하고 뭐 이러는 문제도 거기서 균형을 못 잡더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남 재산 쓸 때는 되게 관대하고 합리적인데 자기께 들어오면은 갑자기 획 가버려가지고 전화 이번에는 좀 쓰셔야 됩니다. 싫어. 왜 내 돈 써? 쟤 잘라. 막 이러는 스타일이죠.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이 좀 평온할 때는 그 단점이 안 드러나는데 이렇게 전쟁이라든가 어떤 정치가 혼란스럽고 할 때 보면 가끔 극도의 이기주의가 이렇게 발동하면서 이성 상실해 버리더라고. 그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이 이거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문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는 좀 얘기가 길어서 제가 책에 길게 썼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잘못이거든요. 그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야. 우리가 선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들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 이상한 이기심. 너무나 이기적이었던 그 성격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내신 책 임진왜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제가 임진왜란을 썼는데 다 쓴 건 아니고 임진왜란 중에서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과 해전사 중심으로 썼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임진왜란 전반을 다루는 얘기를 지금 구상 중입니다. 사실 이거 구상한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임진왜란이 사례가 없다 하는데 없는 편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가 전쟁사 쓰는 습관들이 아주 하나는 선비들이 쓰고 또 하나는 그 문관 역사가들이 써요. 그러니까 문관 역사가들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전술을 어떻게 찾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또 희한한 게 무관들은 그렇게 쓰냐?
무관들도 기준이 문관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장계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스타일은 이 문관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디테일한 부분 이런 부분은 잘 없고 한 번 정리된 문관 스타일로 정지된 글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또 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전쟁이 큰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료가 굉장히 많긴 많아요. 뭐 전국에도 다녀보시면 뭐 임진왜란 때 뭐 이렇게 왜군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또 자결해서 뭐 이런다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전투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리고 이제 피난 다니면서 들은 얘기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이렇게 쓰니까 이런 사료가 미치겠는 것이 안 볼 수도 없고 봐도 그림은 잘 안 그려지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세 나라가 겪은 전쟁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료들이 또 한중일에 다 섞여 있고 아직 완전히 정리도 안 됐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다간 거의 돌아가실 것 같아요.